2025년 5월 한국이 파라과이에 전기버스 5대를 전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세계 2위 수력발전소 옆 마을, 아이들은 천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도우려 했지만 갑작스런 홍수로 모든 것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의 한 행동이 모든 걸 바꿨고 지금은 남미 전역이 주목하는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미겔, 10살입니다. 매일 아침 동생 마리아의 기침 소리로 눈을 뜹니다. 우리 마을 빌라 에스페란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타이프 수력 발전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매일 거대한 터빈이 돌아가며 엄청난 전력을 만들어내죠. 그 전기로 브라질과 파라과이 전체를 밝힐 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전력이 우리 마을 아이들의 숨쉬기를 편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여전히 비포장도로였고 낡은 디젤 트럭들이 지나가며 먼지와 검은 연기를 뿜어댔거든요. 마리아는 7살, 천식이 있습니다. 등굣길 3km를 걸으며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길가로 피해 옷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어요. 어떤 날은 5번씩이나 그랬습니다. 왜 저렇게 큰 댐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마리아가 기침하며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난 6개월간 마을 회의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아이들 천식이 심해지고 오래된 마을버스는 자주 고장나고 정부 지원은 늘 다음 해로 미뤄지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변화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라과이 타이프 기술공원 소장님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분이 마을 회관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타이프 댐의 전력을 활용한 전기버스를 여러분 마을에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웅성거렸어요. 전기버스가 뭔가요? 정말 연기가 안 나온다고요? 우리 마을이 왜 선택된 거죠? 소장님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타이프 댐 주변 지역이 친환경 에너지 활용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남미 전체로 확산될 수 있어요.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풍부한 수력 전력이 만나는 첫 번째 실험 무대입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 작은 마을이 그렇게 중요한 일의 시작점이 된다니. 일주일 후 초록색 버스 5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와 함께 온 사람이 바로 김현수 박사였어요. 김 박사님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전기차 개발팀의 수석 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친근한 기술자 아저씨로 보였어요.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버스를 점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안녕, 김 박사님은 어색한 스페인어로 인사하며 엔진룸을 보여주었어요. 전기 모터는 연기가 없고 이 타입 전기를 사용한단다. 정말 신기했어요. 기름때 하나 없는 깨끗한 모터, 그리고 바닥에 설치된 거대한 배터리팩. 김 박사님이 이 배터리들은 밤사이 댐의 전력으로 충전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만든 전기로 버스가 달린다고요? 제가 놀라 물었더니 김 박사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어른들의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하고 매연 없는 버스에 모두 신기해했지만 점차 실용적인 걱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인 라몬 씨가 첫 번째 우려를 표했어요. 전기 제품인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도 괜찮을까요? 며칠 후에는 정비사 카를로스 아저씨가 걱정했어요. 엔진 소리가 안 나니까 고장인지 정상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디젤 엔진은 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더 구체적인 불안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품값이 얼마나 비쌀까? 한국 회사가 사업을 접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혹시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닐까? 김 박사님은 이런 걱정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간 머물면서
현지 정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카를로스 아저씨께 모든 기술을 전수하고 ITP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 거예요. 실제로 다음 날부터 카를로스 아저씨와 함께하는 교육이 시작됐어요. 김 박사님은 정말 꼼꼼했어요. 나사 하나하나, 전선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버스 운행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리아의 아침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밤사이 쌓인 가래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기침했는데 이제는 맑은 목소리로 좋은 아침 이라고 인사할 수 있었어요. 등굣길도 달라졌어요. 조용한 전기버스 안에서 마리아는 처음으로 창밖 풍경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예전엔 디젤 매연을 피하느라 창문을 닫고 있어야 했는데요. 오빠, 공기가 정말 다른 것 같아. 마리아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마을길의 먼지도 훨씬 적어졌고 다른 아이들도 마스크 없이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김 박사님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김 박사님이 특별 강연을 했을 때였어요. 한국 사진들을 보여주다가 작은 여자아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여동생 수진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20년 전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을 때 심한 천식을 앓았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우리 동네는 공장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공기가 탁했어요. 수진이는 밤마다 숨쉬기 힘들어서 울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몇 번 있었죠. 김 박사님은 마리아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공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수진이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마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박사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천식 치료를 전문으로 해요. 우리 둘 다 같은 꿈을 키우고 있는 셈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김 박사님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11월 말부터 이상 기후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시작된 우기였는데 기상청에서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50년 만의 집중호우를 경고했습니다. 이미 인근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어요. 마을 어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을 뒤편 언덕의 배수로가 10년 전부터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큰 비가 오면 항상 침수 위험이 있었거든요. 전기차는 물에 약하다던데. 라몬 이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박사님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버스 주차장을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옮기고 침수에 대비한 방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첫째 주 예보보다 훨씬 심한 폭우가 3일간 계속 내렸어요. 셋째 날 새벽 마을 뒤편 언덕의 임시 제방이 무너졌어요. 탕류가 마을 중심가로 순식간에 밀려들었고 전기버스 2대가 30cm 깊이의 물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사람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하부의 전자부품들이 침수되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역시 전기차는 믿을 수 없어. 물만 조금 들어가도 고장이라니.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학교 보내지?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어제까지 고마워하던 분들이 이제는 원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 박사님은 즉시 비상 점검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침수된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전력 제어 장치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품 주문해서 배송받는데 최소 2주 걸립니다. 김 박사님이 지친 얼굴로 말했어요. 그때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침수 피해 이틀 후 급하게 투입된 낡은 디젤버스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물이 빠진 도로는 여전히 진흙투성이었고 곳곳에 패인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운전사 산토스 아저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근처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대형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길을 막았고 산토스 아저씨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하지만 지늘길에서 버스가 통제를 잃으면서 길가 도랑으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운전석의 산토스 아저씨가 버스 안에 갇혀 다리를 다쳤어요. 119에 신고했는데 도로 사정 때문에 최소 1시간은 걸린다고 했어요. 그럼 너무 늦어. 산토스가 위험해. 그때 현장에 달려온 김 박사님이 상황을 보자마자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진흙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정비용 잭과 로프를 가져와 혼자서 버스를 들어올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2톤짜리 버스를 혼자 들어올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때였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를로스 아저씨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평소 전기버스를 반신반의해하던 분이었는데요. 그 다음엔 라몬 이장님이, 그리고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버스를 들어올렸고 김 박사님이 재빨리 들어가 산토스 아저씨를 구해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며칠 전까지 원망했던 외국인이 목숨을 걸고 우리 이웃을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산토스 아저씨는 의식이 또렷했어요. 김 박사님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이었죠. 김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산토스 아저씨가 들것에 실리면서 말했어요. 저는 전기버스를 믿지 않았는데 정작 저를 구해주신 건 전기버스 기술자셨네요. 그날 밤 긴급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전기버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장님이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부품값도 비싸고 이런 침수 사고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조용했던 마리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7살 아이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렸습니다. 김 박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버스가 고장났잖니.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마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김 박사님이 카를로스 아저씨한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댐도 있으니까 전기 걱정도 없고요. 카를로스 아저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리아 말이 맞습니다. 그가 김 박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은 우리에게 기술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진짜 동료가 되어 주셨어요. 오늘 산토스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확신합니다. 1명씩, 2명씩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해봅시다. 이번엔 정말로 함께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부품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김 박사님 혼자 수리하는 게 아니라 카를로스 아저씨가 주도하고 마을의 젊은이들도 도우며 모두가 함께 고쳤습니다. 김 박사님은 옆에서 조언만 해주는 역할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번 침수 사고를 계기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ITP에서 추가 기술진이 와서 방수 시설을 보강했고 마을 자체적으로도 배수 시설 개선 작업을 시작했어요. 정부에서도 우리 마을의 사례에 주목해 도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김 박사님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김 박사님이 떠나기 한 달 전 또 다른 시험이 왔어요. 갑작스런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타이프 댐의 전력 공급 스케줄이 조정되었어요. 산업용 전력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마을 충전소에 할당된 전력량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는데 김 박사님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ITP 기술진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해결책을 찾았어요. 마을 학교 옥상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서 낮에는 태양광으로, 밤에는 수력으로 충전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였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운동기구를 돌려서 소량의 전력을 생산하는 아이디어까지 더해졌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이에요. 김 박사님이 신기해했어요. 오히려 여기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셈이네요.
마을이 단순히 기술을 받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해답을 함께 만들어내는 파트너가 된 순간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떠나는 날, 마을 전체가 배웅을 나왔어요. 3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요. 김 박사님이 아쉬워했어요. 마리아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어요. 이타이프댐에서 번개 모양의 전기가 나와 버스로 이어지고 그 버스에서 무지개가 피어나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지개 끝에는 한국과 파라과이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에게 한국어 기초책을 주며 말했어요. 미겔, 내가 한국어를 배워서 언젠가 한국 자동차 연구원에 와주면 좋겠어. 첫 페이지에 스페인어로 쓰여 있었어요. 미겔에게 내가 파라과이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기를. 김 박사님이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배운 것을 다른 마을에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남미 전체의 아이들이 마리아처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김 박사님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초록 버스는 여전히 매일 우리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카를로스 아저씨는 이제 혼자서도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인근 3개 마을에서 찾아와 기술을 배워가기도 해요. 마리아는 천식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축구부 주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래의 의사라는 별명도 얻었죠. 김 박사님 여동생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우리 마을이 파라과이 전체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5개 마을에 전기버스가 보급되었고 우리가 개발한 태양광 하이브리드 충전 시스템도 함께 설치되고 있어요. 저는 매일 밤 한국어를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친구, 꿈, 미래. 그리고 정말로 꿈이 생겼어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요. 언젠가 저도 김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파라과이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서 두 나라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어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버스만 준 게 아니야. 희망을 주었어. 정말 그래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닌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멀리 이타이프댐이 보여요. 거대한 터빈이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전력이 우리 마을의 초록 버스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전력 하나하나에 한국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담겨 있어요. 한국과 파라과이가 함께 만든 이 작은 기적이 남미 전체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길 꿈꿔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술 협력이란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술이라는 것도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